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의 요리가 있는데 제철 나물 요리입니다. 요즘에 드시면 딱 좋을 제철 나물로 요리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집안이 약해져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걱정입니다.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수도권과 충청, 호남으로도 비가 내리겠고요. 낮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 충남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으로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낮부터,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에 250mm 이상, 중부와 영남에 150mm 이상인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5.5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29도로 비교적 비가 늦게 내리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초병 총기까지 손댄 민통선 오토바이족입니다. 최근 강원 고성 민간인 출입 통제선 검문소에서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오토바이족들이 진입하려 해 초병이 공포탄까지 쏘며 제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초병까지 침입해 총기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족 남성들은 초병이 과잉 대응했다는 입장이지만 공포탄 사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재진검문소를 찾아 통일전망대에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이 제한되고요.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며 초병들은 이들에게 무단 출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두 5차례에 걸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규정상 출입이 불가하다고 5번이나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고 따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제 공포탄까지 발사했을까요? 일단 출입 불가 안내 과정에서 남성들이 욕설을 섞어 항의를 했고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에 초병이 공포탄을 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자 남성들이 격분해 초병의 총기에까지 손을 대고 강하게 항의하다 결국 제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무리하게 우리가 진압하려고 한 적은 없다. 설명을 듣고 돌아가려고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초병이 총을 쐈다며 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포탄 발사 직후 현장 모습을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초병이 규정대로 대응했고 오히려 해당 남성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거는 상황을 확실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냥 듣기로는 초병들은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까. 네. 글쎄 이게 과잉일까
한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약 13만 200여 건, 사고는 15,000건,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재범률이 무려 42.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청담동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었는데요. 이에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량을 몰수하게 되는 거예요?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은요.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니면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3회차 이상 음주운전 및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입니다. 검경은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급적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는 방조 행위 역시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범행 도구라고 표현하셨는데 딱 맞습니다. 네. 이게 상습 음주 운전을 해서 그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 차는 편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범행 도구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건 딱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서울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승차 제도 도입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 3, 4, 6, 7호선 일부 구간과요. 2호, 8, 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을 하게 되면 기본 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관할 지하철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내릴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 요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또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잠깐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 요금을 내는데요. 이렇게 개찰구 밖에 나갔다가 10분 안에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 수도권 내 연간 1,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1분 내에 재탑승하면서 추가 요금을 낸 이용자 수는 36%, 10명 중 4명꼴에 달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정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네. 잠깐 뭐 잘못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이 제도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서울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리거나요. 화장실 이용 등과 같은 긴급 용무가 있을 때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그러니까 교통카드만 대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차한 역과 동일 호선에 동일한 역에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요. 지하철 이용 중에 한 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된다는 거. 네. 이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산을 참 좋아해서 그 서울에 사는 게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북한산, 아, 인왕산, 거기다가 또 안산을 품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네. 혹시 거기 어딘지 아세요? 아, 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안산 정도는 좀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품고 있어서 여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청와대 알프스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네. 바로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여러분 그 서대문에 이성헌 구청장님 모시고 서대문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원입니다. 네. 서대문구 하면 또 빼어난 경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5개 산과 2개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희 서대문에는 우선 안산, 네. 그리고 인왕산, 북한산, 백년산, 궁동산 이렇게 5개 산이 있습니다. 오. 안산은 옛날 조선시대 때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무학대사가 와서 거기 올라가서 어디를 도읍을 정할지를 봤던 예. 그 산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산과 더불어서 불광천 그리고 홍제천 이렇게 2개 하천이 있는 그 산과 하천이 어우러져 있는 이 숲속의 도시가 바로 우리 서대문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서대문구지만 서울은 아무래도 빌딩 숲이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네. 자연을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주민들의 니즈가 있을 텐데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저희는 우선 서울 도심지에서 매우 가까이 있는 산이 5개나 있기 때문에 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예. 자기 여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뭐 힘들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는 예. 그런 산이 바로 우리 서대문에 있는 산들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그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또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서울시가 이제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천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지천 르네상스를 추진한다. 이렇게 네. 들리고 있는데 서대문구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그렇습니다.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 1호 카페가 저희 서대문에 있는 홍제천에서 아,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예쁘 그래서 여기는 활동만한 잉어들이 다니고 있고 그 위에는 오리들이 다 자연 부화시켜서 새끼를 다니고 그래요?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참 좋은 공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한 달에 10,000명 정도가 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달에 만 표. 방문하시는 분들은 3만 명이고요. 차를 마시는 분이 10,000명입니다. 네.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좋고 네. 그 수익금은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줘서 좋고 네. 그래서 이게 일거양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SNS에서 정말 핫한 곳이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전 안 가봤는데 네네. 저도 그림으로는 봤는데 폭포가 쭉 있고 그걸 보면서 차 마시게 돼 있어서 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대문구 하면 그 신촌 대학가를 빼놓을 네. 수 없잖아요. 이번에 이 서대문구 신촌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촌 글로벌 대학 문학 축제를 또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지금 대학교가 55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9개 대학이 저희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청년 도시에 좀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연합 축제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신촌만 하더라도 상주 인구가 21,000명인데 그중에 14,000명이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과 우리 기존에 있는 대학과 함께 어우러져서 글로벌 대학 축제를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60개국 가까운 나라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도 자기 나라 음식을 제공하고 네.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 의상도 입고 또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음악 경연대도 하는 그래서 아주 멋진 그런 글로벌 축제를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젊은이들의 축제뿐이 아니고 네.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서대문구는 대학을 품고 있기 때문에 대학 문화를 선도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물론 대학과 또 대학생들이 그 문화의 주축이 되겠습니다만은 서대문구에서도 또 많이 뒷받침을 해주시겠죠. 물론이죠. 저희는 사실은 이런 대학 도시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대학 도시에 걸맞는 좀 인프라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의선 철도를 좀 지하로 가게 하고 그 지하로 가게 하면 5만 평 정도 철도 부지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철도 부지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산업 공동 연구단지도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원스톱 기업들의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많은 연극, 영화 공연장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멋진 잔디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와서 즐기고 자기 끼를 발휘하고 그리고 각국의 세계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서대문 구의 목표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래 신촌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였는데 네. 이제는 보니까 차량이 다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차량 통행 정상화 추진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청장 되면서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서 금년 1월 20일부터 다시 차가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거의 50억, 60억 다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네.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는 매출 신장률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띄게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항구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1000대, 이화여대 700대가량의 주차장을 제가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공휴일 날은 싼 값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구청장님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1년 동안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협의회라는 것은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회장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서울시하고 구청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오세훈 시장과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서울시와의 가교 역할을 좀 잘하라는 뜻으로 저를 맡겨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나 무절제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서울시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좀 행안부가 그러니까 시행 지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마치 현수막 공연처럼 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획을 만들었듯이 이런 일들을 저희가 여러 건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100건 정도의 안건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중에 60건 정도를 실제로 채택하게 만드는 일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이 서대문 형무소원 역사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서대문 독립 페스타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어쩌면 성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로부터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거기 서대문에서 6만 명이 넘는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투옥 생활도 했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를 저희가 잘 가꾸면서 지금 1년이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견학을 옵니다. 네. 그중에 60만 명이 학생들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현장을 목격하고 그 옛날에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면서 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을 뜻을 기리기 위해서 8월 15일이면 저희가 독립 페스타를 운영했었습니다. 저희는 서대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독립 페스타를 앞으로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멋진 음악회도 저희가 준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구청장님과 함께 서대문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됐는데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서대문은 정말 우리 서울 시내에서 중심부에 있습니다. 민족이 어리서려 있고 이 자연환경이 좋은 이 서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대문에 대한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비 오는 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바닐라 라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절청입니다. 까랑까랑.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오늘 나비 넥타이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네, 나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일부러 그래요?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14년 6월 2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14년 6월 28일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암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유럽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보스니아, 사라예보,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 우리 3.1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뭐 세계사 속에서 수많은 왕, 정치인들이 암살을 당했고 또 역사를 바꿨지만 사라예보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장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쩌다 이런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네, 우리 역사 공부하시면서 외울 거 많다고 불평들하시죠. 하지만 우리 역사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네. 근대 이전에 국경을 접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고 바다 건너 일본이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만 공부하면 되는데 유럽은 보통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돼요. 옛날부터 아주 수많은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역사도 복잡한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세르비아도 그렇습니다.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 이게 오스트리아 남쪽에 있는 슬라브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인데요. 옛날에 세르비아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878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1908년에 국토의 일부였던 보스니아 지방을 오스트리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권을 일본한테 침탈을 당해봐서 아는데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뺏기면은 참 사람이 굉장히 서럽거든요. 네, 당연히 독립운동 해야죠. 그래서 네. 세르비아 사람들이 검은 손, 젊은 보스니아 이런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오스트리아 세력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14년 6월 28일 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해요. 이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사라예보에서 독립운동하던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때 너도 나도 이 오스트리아 대공을 죽이겠다고 암살 작전을 펼칩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 대공 부부가 타고 가는 차량 행렬에 폭탄을 던졌는데 안 터져요. 그 다음에 오던 차가 피해를 입습니다. 12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암살을 모면한 이 황태자 부부가 병원으로 부상자를 위로하겠다고 나섰다가 총격을 당한 겁니다. 검은 손 소속의 가브릴로 프린치프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때 나이가 불과 19살인데 이 청년이 총을 쐈어요. 그런데 2발 쐈는데 2발이 각각 한 사람씩에게 명중이 된 겁니다. 대공은 목정맥을 맞았고요. 명사수네. 대공 부인은 위장 동맥을 맞았어요. 1차 폭탄 테러가 실패했을 때 안전하게 피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네. 황태자 부부가 위로하겠다고 가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이 사건. 근데 이걸 이제 세르비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민족 저항이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보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1908년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르비아 사람들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립운동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잡한 유럽 정세가 이 사건을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걸 확대를 시킵니다. 자, 먼저 황태자를 잃은 오스트리아 당연히 격분하죠. 저 세르비아를 가만둘 수 없다. 공격하고 싶었는데 그 세르비아 뒤에 러시아가 있었어요. 세르비아하고 러시아가 다 슬라브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 당시 러시아는 온 세계 슬라브계의 큰 형님 슬라브 이런 큰형님. 나라를 자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럴 때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이 나서서 오스트리아에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역사학계에서는 백지수표를 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 꼭
한 달이 지나서 1914년 7월 28일 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던 유럽 국가들이 그럼 다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참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게 백지 수표를 줬던 나라 독일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하고 나서요. 그러자 이번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독일에서 프랑스 가는 길에 벨기에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당시 벨기에는 중립국이었어요. 네. 중립국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명분으로 영국이 또 참전을 해요. 영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평소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오스만 제국이 또 여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대 3이 된 거예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편하고 한편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한편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디에 붙을지를 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그 전부터 세르비아하고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참에 우리 땅을 좀 넓혀볼까 해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고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던 일본조차도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야, 이게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네. 물고 이 전쟁이 확대된 건데 처음에는 황태자 부부의 총격 사망 사건. 그렇죠. 이게 도화선이 돼서 전 유럽 국가 중에 32개 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고 전쟁은 1918년까지 4년 이상 끌었잖아요. 네. 큰 전쟁이 되는데 사상자 수가 유난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전쟁은 전부 보병이 돌격 앞으로 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19세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무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보병의 대포, 기관총, 독가스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4년 동안 전사한 사람 통계가요. 독일군 180만 명, 프랑스군 160만 명, 오스트리아군 120만 명, 영국군 80만 명. 미국은 1917년에 참전했는데 1년 동안 12만 명 전사고요. 러시아는 집계 불가입니다. 아마 러시아까지 합치면 9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아니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00만, 2,000만까지 죽었는데 독일이 또 2차 대전을 또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0년 또 지나가지고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요. 군인 사망자가 무려 2,700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2,500만 명으로 이 부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한 이 세르비아 청년. 이 청년은 자신의 순수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비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네. 지금처럼 세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비 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신중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참상과 비극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니까 네. 너무나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92년 6월 3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2년 6월 30일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 경부고속철도 기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로 서울 부산 5시간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속 300km의 고속열차 경부고속철도는 그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서울 부산 2시간 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는 KTX 개통과 개통 이전으로 나뉜다. 이렇게 그죠, 돼 그죠. 있고. 새마을 열차 정말 빨랐거든요. 네. 무궁화 타고 여행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이제 완행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부산하면 기본적으로 5시간을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2시간 반 만에 된다 그러니까 정말 네.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 KTX 이거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된 걸까요?
그럴까요? 예, 경부 고속철도 사업은 당연히 경제적인 필요에서 먼저 시작이 되죠. 물류를 빠르게 한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빨리빨리 정신, 이거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하루 반나절 만에 가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19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1989년에 고속철도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철도를 놓을 기술도 없고 차량을 만들 기술도 없고 해서 외국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일본 세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사실은 한국을 상대로 대단한 경쟁을 하죠. 결국에는 프랑스의 떼제베가 최종으로 선정이 됩니다. 1992년 6월 30일 경부 고속철도 기공식 모습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40분에 달릴 수 있는 경부 고속철도 기공식이 천안역 예정지인 충청남도 아산군 대방면 장제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경부 고속철도는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하고 고도의 복지사회를 이루는 굳건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은 뭐 이렇게 야심차게 거행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개통이 계속 늦어지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6년 만에 완공을 하겠다 해서 98년이 목표였는데 설계가 자주 변경되고 부실 공사도 있다가 없다가 하고 사업비 산정도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외환 위기를 그때 겪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월드컵 전까지 2002년 전까지 완성을 하자 이렇게 미뤘는데, 사실 이것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이 경부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는 12년 동안 3만 명의 인원과 20조 원이 투입이 돼서 단군 이래 최대 공사, 이런 그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4년 4월 1일 공사 시작 12년 만에 경부 고속철도 1차 구간이 개통되면서 운행이 시작됩니다. 이날 부산역에서 오전 5시 5분에 출발한 서울행 KTX 제74호가 2시간 49분 만인 7시 54분 서울역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를 개막합니다. 자,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 5번째 기록입니다. 저때 기억이 나네요. 저도 저 행사장 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12년에 걸쳐서 세계 5번째로 KTX 고속철도망이 생겨났어요. 네. KTX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진 걸까요? 이제 이름을 지어야죠. 이건 이제 국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994년에 공모를 했는데 코리아 특급, 무지개 특급 이런 것들이 뽑혔어요. 그런데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1999년에 재공모를 해가지고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 KTX라는 이름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요. 네. 저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서울에서 창원을 가려고 그러면은 밀양에서 환승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창원도 직통이 생겼고 다양한 노선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경부 고속철도 개통 11년 뒤인 2015년 4월 2일 날 호남 고속철도가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청도 서해안 지역과 호남 지역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울 용산역과 광주 송정역 구간을 2시간이 안 되는 시간대에 오갈 수가 있게 된 거죠. 2017년 12월에는 서울 강릉간 고속철도가 개통이 돼서 90분 만에 왕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속철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여기에 맞춰서 개통된 거죠. 자, 우리나라를 일일 생활권에서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시켜 준 거예요. 이 고속철도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이번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참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네. 이 사고는요,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1129명이 사망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 이전까지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 수 세계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는 저는 뭐 방송사에 있었으니까 네. 방송사가 난리가 났었죠. 산풍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산풍이 무너졌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네, 아니 네. 그냥 주저앉았대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떻게 그냥 주저앉아 말도 안 돼.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중학교 3학년 때가 그랬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게 백화점이 무너졌다니까 무섭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삼풍백화점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이었고. 네, 이런 사고는 다 인재입니다. 네. 사람이 잘못해서 네. 일어나는 거죠. 이보다 1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었죠. 네, 네. 정말 이때는 맞아요. 붕괴 트라우마가 있던 때예요. 이 삼풍백화점이 1989년에 서울 서초동에 세워졌는데 겉은 정말 백화점 같이 번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은 엉망진창인 네.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설계할 때 4층 종합상가로 설계했는데 이걸 전문가 진단 없이 백화점 용도로 변경하면서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자, 백화점이니까 물건을 많이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굵은 기둥을 자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굵기를 80cm에서 60cm로 무려 아유. 25%를 줄이고 그 속에 기둥 안에 들어가는 철근 개수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아하. 심지어는 일부 기둥은 안 만들었어요. 공간을 아이고야. 넓게 하려고 한 거죠. 원래 5층, 한 층을 더 올린 여기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설계를 해놓고 네. 그거 갖고 돈을 얼마나 버나 해가지고 여기를 식당가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1제곱미터당 360kg 이상의 무게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삼풍 쪽에서 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한테까지 뇌물을 주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참. 네. 아니 이게 지금 기둥도 말이죠. 크기도 줄어들이고 안에 철근을 16개에서 8개로 줄였다는 거는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지속하잖아요. 네. 시한폭탄 같은 건데 이게 붕괴 조짐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조짐이 당연히 있었겠죠. 붕괴되기 열흘 전부터 아. 식당 천장에 구멍이 뚫려요. 아, 하루 전에는 식당가 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깁니다. 아하. 아이고. 붕괴된 그 당일날에는 식당가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 바닥이 내려앉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영업 중단 지시만 내리고 대피만 시켰어도 건물은 무너지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일 수가 네.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던 날 경영진이 직접 와서 균열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놓고 붕괴가 명확해진 시점에서도 매출에 지장을 줄까 봐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고 영업을 강행합니다. 아, 참. 심지어 사람들보다 보석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하하. 해요. 뭐야? 그리고 경영진은 붕괴되기 17분 전에 고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날 영업 중단만 했어도 그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대피 명령을 내렸어도 지시를 했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없었을 텐데 이게 돌아보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주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1995년 6월 19일 오후 5시 57분. 자, 지하 4층, 지하 5층으로 총 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붕괴되는데 단 20초가 걸립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1,500명의 고객과 종업원이 그대로 건물자 안에 깔려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고요. 무차별적으로 파편이 쓰다 보니까 백화점 바깥에서 길 가던 사람까지도 부상을 당했어요.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중장비를 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매몰된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산채로 묻힌 생존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구해낸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은 감동의 생존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언제나 기적이 있죠. 참사 현장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구조를 이어간 끝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구조된 3사람의 최후 생존자가 있는데 무려 11일, 13일, 그 마지막으로 17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에 13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생존자의 뉴스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참사 현장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층층이 달라붙어 숨쉴 틈조차 없을 것 같았던 곳. 그러나 그곳에도 생명의 불꽃을 끝까지 지켜낸 청금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숨가쁘게 이어진 구조작업. 마침내 치렁치렁 뒤엉킨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숨어있던 또 하나의 기적은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아, 정말 이 뉴스는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비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핸드백, 명품 물건, 분실물 이걸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 득실거렸어요. 방치된 옷무덤 속에서 옷가지를 챙기면서 한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는 일명 악마의 미소를 한 절두범 사진이 유명하죠. 당시 그 절도로 입건된 사람만 한 400명 정도 해요. 당시 그 담당 형사 말에 의하면은 17만 원짜리 바지를 10개나 입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 전자제품, 현금, 귀금속 이런 거 몽땅 가져갔고 심지어는요. 사망자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겠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어요. 저건 참, 저 사람이 죽고 난 사고 현장에서 그 물욕을 일으키면 좀 말이 되는 일입니까, 참? 안 되죠. 네, 근데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로 그래도 좀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가 실시됐고요. 119 중앙구조대가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 이때 희생된 참사 그 위령탑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죠. 안전. 괜찮을 때까지만 괜찮은 겁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명언이시네요. 예. 아니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디예요? 그 뭐 저 기둥에 철근 모자라게 넣어가지고 또 주저앉고 이런 사건이 또 있던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야,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2007년 6월 29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미국 사과사의 첫 스마트폰, 사과폰이 발매된 날입니다. 이미 컴퓨터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신화를 썼던 사과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나흘 전부터 이미 매장 앞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이 파격적인 디자인 그리고 아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때문에 전 세계 휴대폰 사용자들을 매료시켰죠. 이 사과폰 역대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이 팔려나가면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군요. 그런데 그 사과폰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은 많이 쓰고 있던데 여기 옆에 있는 젊은 친구도 그거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애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막 좋아서 쓴다기보다 워낙 익숙하니까 쓰게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네, 이 사과폰 하면은 이 회사의 그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이 제품을 만들 때마다 뭐 삶의 그 방향들을 많이 바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게 됐을까요? 네, 스티브 잡스 1955년생인데요. 출생이 좀 불우했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사실을 알고 슬퍼하는 이 잡스를 보고 그 양아버지가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친부모 이상으로 잘 키워졌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어려서부터 기계, 전자부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잡스가 20살 때 5살 후에 엔지니어 워지니악과 함께 자신의 차고에 사과사, A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두 천재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발명했고 그 후속작이 출시 첫해 300만 달러, 2년 뒤에 2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회사를 차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건데 그 성공이 쭉 이어졌을까요? 아니죠. 늘 성공할 수는 없죠. 출시한 제품들이 그다음엔 번번이 실패하면서 몇 차례 부진을 겪고 30살이 되던 해에 이 사과사 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몇 달간 공황 상태를 거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기의 발판을 다지다가 1996년에 사과사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한 뒤부터 신화를 다시 쓴 거예요. 1997년 10억 달러 적자를 4억 달러 흑자로 전환시키는 신화를 만듭니다. 자, 이 뒤부터 컴퓨터, MP3 플레이어, 핸드폰, 태블릿 PC 내놓는 작품들마다 세계인의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면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게 되죠. 예. 저때 저 사과사 주식을 좀 사놨으면. 이걸 또 주식으로 연결해 시키네요. 어쨌든 저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으로 불리우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A사 인기의 뭐 한 몫을 차지했잖아요. 아마 결정적일 겁니다. 청바지에 검은 그 셔츠를 입고 네. 하는 네. 그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언제나 내용도 좋았어요. 언제나 기술이 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이거를 전달을 합니다. 나올 때마다 이 스티브 잡스의 그 프레젠테이션 능력 직장인들 학생들의 이 교과서처럼 지금 되고 있죠. 흔히 이 사과사의 제품 디자인 미학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요. 네. 아주 간소하다 이런 네. 건데 맞아요. 네.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미니멀리즘이에요. 슬라이드 한 장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한 가지 이미지를 넣고 집중을 시킨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죠. 자, 이날도 사과폰 공개한 날도 오늘 우리는 휴대폰을 재창조합니다라고 간결한 주제에 설명을 붙이면서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네, 이런 사업의 성공과는 별개로 또 스티브 잡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죠. 네. 네, 건강이 안 좋았어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병마가 찾아옵니다. 췌장암 진단받고 대수술했고요. 간이식 수술도 받았어요. 건강 때문에 결국 2011년에 A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을 발표하는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언제나 말해왔습니다. 만일 내가 CEO로서 더 이상 의무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날이 오면 가장 먼저 당신들에게 알릴 것이라고요. 불행히도 그날이 왔습니다. 네, 잡스가 이 편지를 남긴 후 같은 해 10월 5일 날 56살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팀 쿡이 이 회사 CEO를 대행하고 있죠. 이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땡큐 스티브 잡스. 예, 오늘 우리를 유익한 또 역사 이야기로 이끌어주신 이익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기의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장마철이라 좀 몸이 좀 나른하고 네. 입맛도 없고 네. 맞아요. 기운이 없으시죠? 네.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는요. 제철에 나오는 나물을 조금 섭취해 주시면 그냥 왠지 기운이 좀 불끈 솟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우리가 봄을 나타내는 나물이 냉이 달래라면 여름을 나타내는 나물이 있어요. 바로 비름나물과 고추잎 나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무쳐야 더 맛있게 먹는지 또 어떻게 무쳐야 훨씬 더 건강하게 먹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 나물 가지고 보리밥을 드립니다. 보리밥. 쓱쓱 비벼서 좋다, 좋다, 잡수시는 좋다. 방법까지 네. 골고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 평범한 나물도 우리 쌤이 또 만들면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달라져요. 이 비법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비름나물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비름나물 정말 이렇게 여름철에는요. 요거 좀 먹고 지나가 줘야 여름을 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비름나물은 이렇게 굉장히 여린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줄기가 약간 억세면 요 줄기는 버려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린 잎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연한 부분을 또 골라서 사용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연한 부분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지만 나중에 나물로 무쳤을 때 억세지 않고요.
이 비름나물은 물만 줘도 쑥쑥 잘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억센 줄기 부분은 조금 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떼어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름나물을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안쪽에 이렇게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거뭇거뭇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떼어내셔야 쓴맛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한 나물은 참비름나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름나물, 쇠비름나물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쇠비름나물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물로만 주고 그냥 다 버리셨대요. 근데 요새는 쇠비름나물도 영양가가 있어서 많이 좀 잡수시고 있고 효소도 담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나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참비름나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 비름나물은 사실 만들어 먹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이 비름나물을 간장에 비벼 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간장이 진간장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만든 집간장인데 혹시 예인 씨처럼 집간장을 안 만들어 먹는 주부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간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름나물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데치는데 우리가 데칠 때 나중에 데치고 난 다음에 헹구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는 이물질이 안쪽에 완전히 흡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아무래도 비름나물이 이제 여름철이니까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헹궈서 건져내시면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랬으면 물이 좀 끓고 있거든요. 물이 조금 더 끓어야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나물을 양념장을 먼저 준비를 하는데 양념장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요거 너무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저게 비법인가 하실 거예요. 일단 파마늘을 먼저 좀 넣고요. 이렇게 다진 파. 네,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국간장을 만들었으니까 국간장을 이렇게 넣고 요걸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딱 요것만 있으면 돼요. 너무 쉽죠? 네. 네. 자, 근데 여기에는 더 쉬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소금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이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비름나물이 맛이 있고 맛없고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댁에서는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 이 비름나물을 초고추장에 묻혀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름나물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지만 아무 맛이 안 난다고 초고추장에 묻혀서 양념장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는 나물로 드셨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국간장만 이용을 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끓었나 좀 볼까요? 네, 끓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주셔야 돼요. 소금을 넣고 데치는. 네, 이렇게 소금을 넣고 데쳐야만 이 소금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끓어오르고 빨리 데쳐질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초록초록하잖아요. 네네네. 싱그러운 색깔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넣고 데치세요. 소독 효과도 좀 있죠? 그렇죠. 살균 효과도 조금 있죠. 자, 그랬으면 시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비름나물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거든요. 요거 얼마나 데치면 아주 좋을까요? 한 시금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까지 데쳐야 되나? 1분 길까요? 1분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네, 맞추셨어요. 1분 정도. 자, 그랬으면 이렇게 넣고 우리가 비름나물은요, 요 줄기가 굉장히 제가 야들야들한 거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바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어머나, 넣고 초록초록이다. 난 다음. 네. 색이 정말 더 진하게 올라와요. 그렇죠. 많이 진하게 올라오죠. 야. 이렇게 데쳐주시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데쳐야지 이게 다 데쳐졌다고 생각이 드시냐 하면은요, 보시면 이 이파리 부분은 완전히 찐초록이 돼야 되고요. 네. 네. 여기 줄기 부분을 눌렀을 때, 손으로 눌렀을 때 쑥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분 정도만 이렇게 데치시면 훨씬 더 잘 익혀질 수가 있죠. 저 색을 보니까 정말 여름이나 여름이 왔다 초록초록하네. 싶어요. 네, 너무 네. 초록초록한 예쁜 색깔이에요. 뭔가 나물만으로도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비름나물이요, 칼슘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꼭 여름철에 우리가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꼭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네. 그랬으면 찬물에 한번 좀 헹굴게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나물이 좀 탱글탱글해진다고 해야 그죠. 되나요? 그리고 누렇게 뜨지 않잖아요. 아. 이렇게 건져주세요. 나물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뜨거운 데 있다가 다시 너무 찬물에 아, 들어가고. 나물 입장은 좋죠. 살아온 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듯이. 그쵸. 네,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열기를 빨리 빼주세요. 어우, 그래야 나물 향이. 초록초록한 게 다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열기를 콕 짜서 한 번 더 이제 네, 헹궈 주셔야 돼요. 찬물에. 이게 뜨거운 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 묻히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서 먹으려 그러면 요 초록초록한 게 없어지고 누렇게 떠요. 아.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열기를 제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랬으면 이거 이렇게 꼭 짜서 준비하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가장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다듬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름나물이 요새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름나물을 그냥 밭에서 그냥 대강 이렇게 자녀밭에서 했는데 요새는 이걸 또 재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 그래서? 식당 갔을 때 비름나물 반찬 나오는 집이 좋아요. 네. 그거는 좋아하시는군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어. 손도 여름이니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비름나물 굉장히 좀 잘게 썰었잖아요. 네. 한 번씩만. 먹기 좋은 크기로. 주세요. 이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묻혀요, 바로. 바로 국간장에 바로 묻혀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국간장은 감칠맛을 내주고 네. 그다음에 맛은 뭘로 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소금으로 낸다 그랬잖아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나물에는 무조건 참기름이죠. 그렇죠. 참기름도 넣어주세요. 간장 향이 싹 나요. 네, 네. 간장 맛 플러스 소금으로 맛을 냈을 때가 좀 깔끔한 그 맛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깨도 이렇게 좀 네. 넣어주시고요. 아, 깨는 뭐 진리죠. 저는 깻가루를 조금 같이 섞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아, 요거를 이렇게 어머나.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저렇게 해야 나물의 그 향을 가리지 않아서 네, 맞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 더 맛있게 먹게 그리고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물을요, 묻힐 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묻히셔야 돼요. 손끝하고 손바닥하고. 그러면 그래야 나물이 나물의, 무너지지 않나요? 아니요, 나물의 간이 잘 배어요. 아. 우리가 그래서 손맛 좋은 사람은 나물에서 일단 판가름이 나요. 아. 이걸 얼마나 잘 묻혔느냐에 따라서. 저는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물러질까 봐. 네. 그게 이렇게 해서 아니군요. 담아내세요. 향. 향 좋다. 향이 너무 지금 왔어요. 지금 향이 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네네. 자, 그랬으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고추잎 나물을 제가 할 건데요. 네. 고추잎 나물은 7, 8월에 굉장히 고추잎이 여리여리해요. 아주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7, 8월에 나오는 고추잎 가지고 담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추잎 나물도 이것도 다듬는 게 굉장히 주가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장갑을 좀 끼고요. 고추잎 나물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 보시면 워낙 7, 8월에는 여린 잎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추잎 나물이 거의 다듬을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딱 따요. 이렇게 따서 이파리만 준비하시면 돼요. 줄기는 안 쓰시는 네, 근데 거군요. 줄기가 만약에 야들야들해갖고 딱 했는데 이렇게 잘 부러진다. 그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질기다. 이거는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고추잎 나물은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고추잎 나물이 매워요 이런 말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잎 나물은 아까 비름 나물은 찬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했잖아요. 네. 고추잎 나물은 쌀뜨물에다가 데쳐요. 쌀뜨물이요? 네, 그래야 약간 억센 기운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매운맛도 조금 없애주는데 저는 요
살짝 매콤한 맛이 좋은데 네. 또 아이들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철규 씨 같은 경우는 나물 좋아하죠. 아, 좋아하죠. 근데 매콤한 건 싫잖아요. 뭐 때에 따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철규 씨를 위해서 쌀뜨물에다가 데칠 거예요. 어머, 저를 위해서. 자, 쌀뜨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그럼 바로 데쳐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아까는 데친다는 이. 네 참- 비름나물은 제가 아까 1분을 데쳤어요. 예. 그러면 고추민나물은 얼마나 데쳐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이거 같아요. 좀 저 시간 좀 더 쓸까요? 1분 30초? 1분 30초요? 써요. 2분? 2분. 아닌가요? 땡. 너무 인색하다. 이거 더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고추잎은요 비름나물보다 훨씬 더 여리여리해요. 아, 그러면 그래요? 짧게 해야 되네. 네, 쌀뜨물에 하잖아요. 네. 보시면은 금방 숨이 다 죽었잖아요. 아, 40초. 아, 그래요? 거꾸로. 짧게 가야 되구나. 반대로 생각했구나. 요거는 짧아요. 그리고 고추잎나물은 요게 약간 매콤한, 그러니까 약간의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볶아 잡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고추잎나물을 볶지 않고 초고추장 무침을 할 거예요. 그럼 또 훨씬 더 맛있거든요. 쌤, 쌀뜨물로 하면 그 맛도 좀 빠지나요? 아, 쌀뜨물로 하면은 약간의 그 쌉쌀한 맛이 좀 빠지고요. 아무래도 쌀뜨물이 쌀 전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추잎나물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자, 그랬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물에 조금 헹궈주고 그다음에 건질게요. 아, 고추잎 나물을 더 짧게 데쳐야 네. 되는지는 몰랐어요. 뭐 더 강해 보여서 네. 억세 보였거든요. 아까 억세다고 했잖아요, 줄기는 네. 또.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구나. 찬물에서 야, 이제. 초록색 나물 같은 종류만 봐도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저 보리밥에 슥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소화 잘 되고 건강의 시기고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열기를 없애서. 선생님 손 안 뜨거우세요? 그 뜨거운 거 참아야죠. 생방송인데. 그렇지. 야. 뜨겁겠지. 이렇게만 봐도 너무 뜨거우실 것 같은데. 그 음식 연륜이 있잖아요. 야. 저희 어머니 냄비 그냥 손으로 잡습니다. 그 어머니들 그 참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신기해요. 예. 아, 저도 뜨거운 거 잡으면 뜨겁죠.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럼요. 안 뜨거워 보여서. 그러니까요. AI겠냐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아, 뜨거 이러면 안 돼요. 아,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이게 적응이 된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 산에 가보면은 거기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 저 너무 아파요, 그거. 근데 그분들은 막 다녀요. 산을 어떻게 맨발로 다니죠?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야, 진짜. 아무리 적응이 돼도. 그러니까요. 아, 등산화 신고 가도 저는 못 걷겠던데. 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생방송에 나무를 데치는 건 참 모험이거든요. 안 될까봐. 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아. 요 고추미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한번 네. 썰어주세요. 이렇게 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고추잎은 이제 양념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추장 양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을 하나 올리고 양념이 좀 다르구나. 네. 일단은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네. 진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고추장을 넣으세요. 먼저 풀어주나요? 네, 풀어줘야 돼요. 아, 근데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마시고 여기 파하고 다진 파하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을 마늘 넣고 들어가야죠. 잘 좀 풀어주세요. 늘 예쁘게 짝꿍이죠. 다진 네. 파 마늘.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초고추장으로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식초가 아주 약간 들어가는데 이렇게 식초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생강즙을 넣어주셔야 돼요. 생강즙. 생강즙을 넣어주셔야지만 이 초고추장의 맛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생강즙이 넣고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단맛을 줘야 되니까 매실청을 약간 넣어요. 설탕보다는.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물엿이거든요. 네. 아까 식초를 넣었으니까 물엿으로 조금만 맛을 좀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잘 섞어요. 이제는 좀 잘 섞일 것 같아요. 네, 물엿도 완전히 들어가고. 잘 섞죠. 네. 자,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넣어요.
아, 이제 여기다가 맛있게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힘은 어떻게 가나요? 요것도 바라바라 파락파락파락 힘. 문질러요. 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나물에는 힘을 줘야 되는군요.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요. 중간중간 풀어가면서 이렇게. 자, 그런데 저는 초고추장에 요거 조금 넣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맛이 좋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참기름이에요. 나물에야 참기름 뭐 뭐, 참기름은. 네,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깻가루 하고요. 어느 정도 베이스 꽤 비슷하네요. 네네네. 여기까지만 다 비슷해요. 네. 그리고 딱 제가 아까 진간장으로만 간을 맞췄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추장이 간이 좀 배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딱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조금 들어가긴 하네. 한 꼬집만. 한 꼬집. 그러면 네. 아주 정확하게 레시피가 만들어져요. 아. 간이 딱 맞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야,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올려요. 네. 맛있게. 아, 또 향 온다, 향 온다. 아, 아, 맛있겠다 진짜. 야. 맛있겠죠? 예. 자, 이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 자,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리밥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보리밥 준비해 왔죠. 아. 요계절이 딱이더라고. 요렇게. 보리밥. 어머나. 여름에. 큰 이렇게 접시에다. 좋다. 네, 보리밥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담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요거 김을 부셔왔어요. 김을. 맛있겠다. 근데 그냥 구운 김 아니고 요거는 도시락 김이에요. 살짝 간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도시락경을 봉지에 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신 거네요. 네, 그러면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야, 우리 저 건물 지하 1층 빨리 저 가가지고 그 김치찌개 집에서 후라이. 그리고 참기름 하나만 이렇게 둘러주세요. 아이고, 이거 뭐. 아, 저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저렇게만 먹어도. 그리고 비름나물 야, 저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쓱쓱 비벼 잡수시고 네. 그다음에 요거 어머. 고추님 나물. 고추잎 나물도 쓱쓱 아이고 네. 쓱쓱 비벼 잡수시고 향이 온다. 큰일 났다, 이거. 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네, 네. 정말 맛있는 나물 비빔밥을 드실 수가 있죠. 네, 가져가세요. 네. 아이고, 네네. 와,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향을 먼저 한번. 향을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향 좋아, 향 좋아, 향 좋아. 이 향이죠.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양념장을 안 드렸잖아요. 네. 양념장 없이 나물로 비비시는 거예요. 오. 왜냐면 간이 다 되어 네,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는 간장으로 간하셨고 하나는 고추장으로 했으니까 네. 진짜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이 있다 보니까 비빔밥 향이 또 나고. 그렇죠. 아, 좋아. 아, 좋아. 맛있어요? 아니 어쩜 다른 양념 안 해도 너무 입안에서 이 향이 그렇죠. 와 진짜 맛있는데 레시피를 봐야 된다고. 벌써?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일찍 간다. 덥고 습한 여름 원기 제대로 회복해주는 제철 여름나물. 오늘 배워볼 나물은 바로 비름나물과 고추잎 나물입니다. 비름나물은 연한 잎과 줄기만 다듬어 여러 번 물에 헹궈 건지고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으면 소금과 비름나물을 넣어 1분 데칩니다. 데친 비름나물은 찬물에 2번 헹궈 건져 물기를 꼭 짜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볼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국간장과 파, 마늘,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깻가루와 통깨를 버무려주면 비름나물 완성입니다. 이제 고추잎 나물도 만들어 볼까요? 고추잎은 여린 잎만 다듬어 씻고요. 냄비에 쌀뜨 물을 붓고 소금을 넣어서 고추잎을 40초 데칩니다. 데친 고추잎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고요. 고추장, 진간장, 파, 마늘, 생강즙, 참기름, 식초, 매실청을 잘 섞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여기에 삶은 고추잎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고 통깨와 깻가루를 버무려주면 고추잎 나물도 완성입니다.
반찬으로도 비빔밥 재료로도 좋은 제철 여름나물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비름나물과 고추잎 나물. 와, 이 계절에 딱 이 맛이에요. 예? 우리 이따 먹으려고 쟁반에다가 이름까지 적어놨잖아요. 지금. 아, 너무 맛있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여름 반찬이니까 아무래도 여름 재료들이 많이 지금 나올 철입니다. 바로 애호박을 가지고 맛있는 불고기, 맛있는 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주도 불고기랑 기대되네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제법 온다고 그러던데 주변 네. 한번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많이 내려서요. 네.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또 중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